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션을 기반으로 보통 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적화 알고리즘을 그레디언트 없이 최적화할 때 어떻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냐, 최적화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걔네들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기도 해서 좀 나열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빨리 끝나면 수업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건 다, 머신러닝이든 뭐든, 항상 공학적인 문제는 다, 대부분이 다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적화 문제를 옵티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가져오면 어떤 최적화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고, 최적 함수를 뭐 미니마이즈 하든 맥시마이즈 하든 얘를 마이너스 붙이면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떠한 계산할 수 있는 이벨리에이션 펑션을 만들고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거기에 미니마이즈 하는데 조건을 뭔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부등식이나 등식을 사용한 형태로 여러 개의 조건이 발생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최적화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뭐 선형 회귀랄지 리니어 리그레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파라미터, 이 선형식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가 실제 레이블 데이터와 맞는지가 일치하는지, 그럼 그것의 오차를 최소화한다. 라는 식으로 이 코스트 펑션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와 그 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건데,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의 오차를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레이블이 0과 1이라고 해도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 달라지긴 할 텐데, 하여튼 어떤 레이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이블이 0과 1일 때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y가 곱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트 펑션을 계산하다 보면은 리그레션이 되는 거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도 데이터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시안을 기법으로 프로버빌리티를 할 때 많이 다뤘던 방법이죠.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라이클리후드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곱해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 다 곱한 것을 더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면 좋으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더 편하고 얘네들은 시그마 로그로 만들어져서 맥시멈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로 만들어준 게 있었고요. K-미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도 어떠한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센트로이드 뮤아이가 있고 센트로이드에서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x가 그 센트로이드에 해당된 상황에서의 그 거리까지의 오차들을 다 최소화하는 그 모든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코스트 펑션을 설계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머신러닝이든 뭐든 우리는 이제까지 다 이런 최적화하는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의해서 원하는 파라미터, 세타든 오메가든 W든 얘네들을 얻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최적화는 그럼 이 최적화하는 문제가 non 컨벡스하냐 컨벡스하냐의 측면에서 컨벡스하면은 훨씬 더 최적화가 쉽죠. 컨벡스한 문제에서는 유니크한 미니멈을 가지고 있고 얘는 그레디언트를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가기만 계속 하다 보면 미니멈을 찾을 수 있고 미니멈을 찾은 순간 얘가 유니크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넌 컨벡스의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가 달라지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따라갔었을 때 과연 얘가 적당한 해인지 적당한 해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넌 컨벡스 옵티마이션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컨벡스 옵티마이션 된 경우가 별로 없고 방금 말했었던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컨벡스 옵티마이션 되려면은 뭐 리니어 리그레션 정도처럼 쿼드라틱한 코스트 펑션 컨벡스 옵티마이션의 조건은 쿼드라틱한 코스트 펑션의 어파인 이니퀄리티 이퀘이션이었나요? 거기에다가 컨벡스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었나? 뭐 약간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만 보더라도 이 P에 따라서 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러한 항 때문에 다 non convex optimization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non convex 하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레디언트를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된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다. 가 이제까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럼 그레디언트를 따라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최적화를 해보자.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레디언트가 만약 뭐 계산이 애초에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 자체가 디스컨티뉴어스 하거나 불연속적인 함수면은 애초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없죠. 아니면 스무스하지 않은 이게 연결되지 않고 뭐 디스컨티뉴어스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펑션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디스크리트 혹은 믹스 인티저 베리어블스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쓸 수 있는 파라미터가 k는 뭐 1, 2, 3 예를 들어 K-민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클러스터의 개수 K가 파라미터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1, 2, 3이지 1.1개의 클러스터, 1.2개의 클러스터 이렇게 그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K를 최적화해가지고 K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데리버티브 기반의 옵티마이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뭐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에서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를 결정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커널을 쓴다든지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결정을 해주고 결국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야 될 텐데 얘네들의 최적화도 얘네들은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일일이 넣어봐야 되잖아요. 뭐 점점점 나아가다 보면 뭐 AI든 인공지능이든 사용했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들이 블랙박스 시뮬레이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것은 어떠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얘가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아웃풋이 나오고 이 블랙박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인풋을 주니까 아웃풋이 나온다. 로봇이면은 로봇에다가 너 컨트롤 모터 입력을 주니까 걔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다. 라는 게 나오는 형태의 시뮬레이터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블랙박스 옵티마이션 자체가 뭐 해석적인 미분값을 제공해주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그레디언트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방금과 같이 이런 넌 컨벡스한 옵티마이션에 대해서 얘네들이 실제 커스트 펑션이 막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이 차원에 대해서는 커스트 펑션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레디언트가 깔끔하게 일루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들할 수가 있는데 얘 실제 커스트 펑션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순간의 그레디언트들은 일루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그레디언트를 믿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이즈가 섞여 있고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코스트 펑션이 제대로 잘 정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쓰는 게 오히려 정보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레디언트 이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프리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더라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야만 된다. 그리고 걔네들이 오히려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 것 같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인풋에 대해서 어떠한 피처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뭐 피처가 들어갔으면은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랄지, 뭐 이런 다양한 정규화 과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걸 써야 될지. 머신러닝 모델을 뭘 쓸지도 뭐 SVM을 쓸지, 뭐 디시전 트리를 쓸지 뭐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이 있었을 텐데 랜덤 포레스터를 쓸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다 어떠한 하나의 뭔가 초이스를 선택하는 하이퍼 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머신러닝 모델을 결정했으면 그 머신러닝 모델에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죠. K-니어리스트 KNN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여기에 K 몇 개를 쓸지에 K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니어리스트를 결정하는데 디스턴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디스턴스는 어떤 디스턴스로 할 거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일지 맨하튼 디스턴스일지 디스턴스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튜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수많은 옵션들 중에 뭘 최적화할 거냐 뭘 골라서 뭔가 제일 좋을 거냐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셋이 있으면 데이터셋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 리캡을 하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뭐냐? 우리는 전체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눴죠.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도 얘를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5조각으로 나누면 5조각 중에서 4조각을 트레이닝으로 써요. 그리고 얘를 밸리데이션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이 모델에서 얘는 밸리데이션으로 오차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오차를 기반으로 아 트레이닝 할 때 파라미터가 이 정도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파라미터가 과연 다른 데이터에서도 해당이 되는지 이 트레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밸리데이션을 했었을 때 오차가 적은지 이렇게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랜덤하게 나누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눴을 때 공통적으로 잘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뭔지를 여기서 찾는 거고요. 이게 잘 찾아졌으면 마지막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튜닝을 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여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튜닝한 파라미터를 픽스해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결과를 봤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서 몇 프로다. 근데 얘가 우리가 어쨌든 튜닝을 잘 했다고 가정하면은 랜덤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잘 튜닝돼서 얘가 뭐 88%다 성공률이 어큐러시가 라고 하면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게 88%다 혹은 이거랑 비슷 86%다 뭐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처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트레이닝 데이터도 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눠서 파라미터 튜닝은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으로만 해야 된다. 여기서 파라미터 튜닝을 잘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전체 마지막 파이널 성능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뭔가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그럼 데이터를 먼저 모아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첫 번째로는 어떤 모델을 쓸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냥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 데이터에서 어떠한 피처들이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와인은 와인 농장에서의 그 매해에 발생하는 날씨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같은 농장에 있더라도 그 해에서의 날씨가 어땠냐를 기준으로 와인 맛이 달라지고, 저 유명한 와인들은 2015년산의 어떤 종의 어떤 농장에서의 와인이 맛있다. 그럼 이게 2016년, 2017년에서는 또 다르니까. 그럼 그 몇 년에서의 그 와인을 결정하는 맛은 과연 여름에 겨울에 비가 왔는지, 여름에 온도가 어땠는지, 수학기에 비가 왔는지, 어떤 특정한 달의 온도가 어땠는지, 아니면 이 와인 나무의 연도가 몇 년이나 됐는지, 이런 등등의 피처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와인을 결정을 할 겁니다. 수많은 피처들이 있을 텐데, 와인 맛을 결정하는 거에. 그 중에서 어떠한 피처들을 사용해야지 이 와인 맛을 잘 프레딕트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입혀야 되는지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했었을 때, 이게 K-니어리스트, 네이버로 뭔가 결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또 파라미터는 K라는 게 있었고, 매트릭,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쓸지. 근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스케일링이 안 맞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러한 5개의 피처를 썼다고 했었을 때, 윈터 레인과 하비스트 레인은 스케일링이 그나마 비슷한 형태인데, 얘는 0에서 10도인 거고, 얘, 온도가 아니라 강수량. 1에서 10mm인 거고, 얘도 1에서 10mm인 데 온도라고 하면은 20에서 30도인 거고, 얘는 10에서 20도라고 합시다. 이 도수가 스케일이 안 맞은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와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면은 뭔가 안 맞겠죠. 극단적으로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지. 단위가 달라지면은 레인이 단위를 달라졌을 때 100mm가 온다고 했다. 얘가 1000mm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혹은 1mm가 올 수도 있다. 그럼 1부터 1000까지의 단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얘는 1부터 온도는 20에서 30이라서 차이 나는 게 10밖에 없으면, 얘는 오차를 100까지 줄 수 있는데, 혹은 1000까지 줄 수 있는데, 얘는 오차를 10까지밖에 안 주면, 당연히 이 파라미터는 안 쓰이고, 이 파라미터만 쓰이고, 스케일이 큰 파라미터만 쓰이고, 여기 오차는 무시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맞춰주면서 스케일링도 해줘야 되고, 스케일링 전에 그냥 그 디스턴스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가 K 값을 쓸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우리가 쭉 파라미터를 나열을 하고, 디스턴스도 쓸 수 있는 디스턴스, 맨하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쓴다고 합시다. 또 머신러닝 모델의 스케일러, 프리프로세싱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렉스 스케일러 2개를 써서 비교해 본다고 하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한 피처가 수만 개 있겠지만 5가지만 선택을 하죠. 이 5가지 중에서 얘를 넣을까 안 넣을까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럼 얘는 각자의 피처를 넣을까 안 넣을까니까 2의 5승 해서 32개. 이 정도 모델만 해도 32 곱하기 12 곱하기 이 12가 6 곱하기 2니까 여기에서 6 곱하기 2에서 12개 콤비네이션이니까 거기에다가 스케일러 2 하면은 768개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가 있는데 얘를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 그냥 KNN에 대해서만 해도 768개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입력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좋을까? 어떤 파라미터 써야 되고 어떤 스케일러 써야 되고 어떤 피처 써야 되고 결정을 해서 762번 테스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합니다. 이걸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봐가지고 우리가 762개 중에 768개 중에 제일 좋은 파라미터가 이거야. 스탠다드를 쓰고 헤이 4에서 유클리드는 이걸 쓰고
피처는 뭐를 써야 돼. 그러니까 프레딕션 어큐리시가 제일 좋아.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예시만 봐도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테스트해야 되는 모델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적절한 솔루션을 찾지가 결국 어쨌든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지? 얘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얘를 찾아야겠다가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커지고 그럼 거기에 파라미터들도 조합이 굉장히 많아지고 모델도 많아지고 파라미터도 많아지고 했었을 때 얘네들을 다 찾아서 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휴리스틱으로 뭔가를 하자. 우리가 베스트를 찾지 못하겠지만 700개를 쓰진 않더라도 한 뭐 얘를 줄여서 70개만 쓰자 혹은 30개만 쓰자. 그럼 30개를 잘 써가지고 그래도 적절하게 잘 되는 값을 찾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얘를 30개를 찾냐의 문제인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랜덤 설치입니다. 파라미터 그냥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찾는 거예요. 랜덤하게 찾기가 싫으면은 뭔가 최적화를 해야겠죠. 그 최적화를 하는 게 콜디네이터 옵티마이션. 그 좀 더 정렬적으로 찾자. 그런데 얘는 그런 거예요. 얘는 찾는 과정에서 모든 파라미터들이 있으면 하나의 파라미터만을 픽스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픽스해놓고 이 파라미터에서의 최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설치는 우리가 여기서 맨하탄을 할지 유클리디안을 할지 어떤 피처를 쓸지 어떤 스케일러를 쓸지 얘네들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얘네들은 6분의 1 각 확률을 다 샘플 랜덤하게 뽑으면은 어떠한 파라미터 셋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올 거잖아요. 맨하튼의 맨하튼의 K는 3에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피처는 5개 중에 5, 5x, 5x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얘 테스트 또 그 다음에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테스트 하는 게 랜덤 설치라고 하면 콜디네이트 설치는 하나를 정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적절한 값 맨하튼 유클리디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값 K는 3으로 만들고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만들고 피처는 첫 번 5x, 5x 쓰냐 안 쓰냐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맨하튼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똑같이 만들어요. 나머지 피처들은 고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얘를 비교했을 때 뭐가 좋냐? 아, 맨하튼이 좋았다. 그럼 이제부터 피처는 맨하튼으로 픽스를 합니다. 나머지를 그냥 고정해놓고 그럼 이제 맨하튼을 픽스해놓고 그 다음에 K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맨하튼 스케일러 OX, OX 나머지 피처들을 다 이렇게 고정해놓고 이게 5개가, 6개가 있겠죠? K에 대해서 1, 2, 3, 4, 5, 6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뭐가 제일 좋았냐? 3이 제일 좋았다. 그럼 여기로 이제 이것도 픽스. 그래서 맨하탄, 3, 뭐 이렇게 하나씩 파라미터들을 그 순간순간에서 나머지를 다 고정해 놓고 그 순간순간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은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을 다 조합하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베스트일 거다. 라고 믿고 가는 게 코디네이트 옵티마이션. 그러니까 순서대로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애들이 그냥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으면은 좋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아예 믿음 없이 그냥 랜덤하게 찾아가지고 적당히 찾자라는 거고 이런 방법들이 베스트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순 않겠지만 그냥 실제 실용적으로는 잘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런 측면에서 그럼 랜덤 설치가 왜 좋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리드 설치예요. 아까 방금 말했던 파라미터가 K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또 다른 뭔가의 파라미터, 머신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가 있었을 때 1, 2, 3이 있어요. 그 이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세타가 1일 때 K가 1일 때, 세타가 1일 때 K가, 세타가 2일 때 K가 1일 때, 이렇게 모든 경우를 찾는 게 그리디 설치라고 합시다.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 컨티뉴어스 하는 게 보통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디스카운트 팩터? 러닝 레이트가 점점 줄어드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면은, 러닝 레이트, 보통 쌓는 러닝 레이트가 0.001, 0.0001, 0.00001 이렇게 찾을 거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0.99, 0.98, 0.97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찾는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조합을 찾을 텐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파라미터는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안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3 곱하기 3을 했는데 사실상 얘네들이 안 중요하면 의미가 없는 파라미터면은 의미가 없었던 실험인 거고 얘 세 개만 진행이 돼서 우리가 찾은 실제 코스트에서 찾은 것은 세 개 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그리드 설치를 하면 정확하게 간격을 나눠가지고 설치를 하는 순간 안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했던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랜덤 설치를 하면 랜덤 설치는 각 상황에서 다 랜덤하게 뿌리는 거기 때문에 랜덤하게 나왔을 때 안 중요한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중요한 이게 그리드가 정확하게 값이 나눠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솔루션을 잘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그래서 랜덤 설치가 되게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드 설치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은 보통 그리드 설치를 할 거예요. 사람은 그리드 설치를 해서 러닝 레이트든 뭐든 파라미터를 해놔가지고 아 이게 제일 좋을 거야 이게 제일 좋을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것보다 랜덤 설치를 해가지고 찾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랜덤 설치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랜덤 자체가 유니폼한 랜덤으로 줄 테니까 이 랜덤의 확률을 늘리면 이 랜덤한 상황에서의 개수를 늘리면 얘를 100개를 할지 1000개를 할지 10,000개를 할지 늘리다 보면은 얘는 결국 언젠가는 이 로컬 옵티멀을 찾게 될 거예요. 찾게 되는 거에 컨버전스 과연 얼마만큼 확률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얘도 결국 확률로 찾게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히팅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서 적어도 옵티멀 포인트에서 그 얘와 옵티멀과 입실로만큼 차이가 있는 지역에 어떠한 확률로 랜딩하게 될 것이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옵티멀 솔루션이 여기라고 하면 우리가 뿌리다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입실론 반경의 여기 레인지 안에는 적어도 뭐 90%의 확률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도 확률일 수밖에 없는 게 항상 100%는 없어요. 우리가 랜덤 설치로 이렇게 랜덤하게 뿌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로또를 맞아서 850만 분의 1로 모든 설치가 다 똑같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실론에 못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고, 그럼 특정 바운더리 안에 어떤 확률에 랜딩하게 될 확률이 어떤 확률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히팅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티오레티컬하게 뭔가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도 뭐 랜덤 설치는 그냥 단순히 가장 쉽고
뭐 이런 스무스한 펑션이나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아니어도 되고 패러럴하게 파라미터를 쭉 셋하고 그것을 계산하면 되니까 뭐 요즘 같은 GPU를 사용하는 시간에 패러럴한 계산이 많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옵티마이션이 잘 될 수가 있고요. 이전에 파라미터 셋들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같은 뭔가 정보를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컨벌런스 하는 확률 속도가 좀 낮아지고 그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도를 해야지 옵티멀에 근접해진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가장 간단한 방법인 만큼 제약 조건도 없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만큼 성능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점점 이 성능을 좋게 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최적화하는 방식의 예시인데, 우리가 여기가 스코어가 낮은 지점이 여기에요. 파란색이고, 스코어가 높은 지점이 높으니까, 미니마이션에서 이쪽 파라미터를 찾아야겠다. 여기 점을 찾아야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랜덤 설치는 각 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밸류가 어떤지. 그래서, 여기 근처면은 좋구나. 라는 게 점점 계속해서 n을 늘릴 때마다 랜덤하게 뿌릴 테니까 언젠가 뿌리다 보면은 여기 근처의 점들을 찾게 될 거고 여기가 솔루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드 설치는 뭔가 우리가 결국 시스템하게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 그리드 설치의 방향에 따라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했으면은 바로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작점과 방향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찾다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모든 점을 다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찾았을 때 찾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드 설치를 좋아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랜덤 설치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럼 이 랜덤 설치를 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랜덤 설치를 더 좋게 만드냐? 랜덤 설치는 뭔가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점들을 찍다 보면서 랜덤하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을 찾았잖아요. 좋은 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찾았다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똑똑해지면 이렇게 막 찍다가 여기는 안 좋고 여기는 좋네 라는 걸 아는 순간 그럼 여기에서 더 많이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정보를 모았으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 다음 찾아야 될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방법이, 그러니까 앞으로 다룰 방법이 그레디언트 프리, 미분값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미분값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분값과 비슷한 값을 만들어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레디언트 라이크 메소드라고 부를 거고요. 근데 얘는 미분값이라는 것은,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찾아라.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점 가봐라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레디언트와 비슷하니까 그레디언트 라이크라고 부를 것 같고, 얘를 그레디언트 정보가 전혀 없이, 그럼에도 뭔가 어떤 설치 방향성을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데리버티브 프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오묘하게 아주 작은 형태의 단어 표현이라서 그레디언트나 데리버티나 사실상 같은 말인데 얘네들을 제가 처음에 렉처를 만들 때는 그레디언트 프리, 데리버티브 프리에서 얘네들을 구분을 했는데 그레디언트 프리도 어쨌든 헷갈리니까 그레디언트 라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라이크. 그레디언트를 비슷하게 어떻게 최적화를 해보자. 그럼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냐? 실제적으로 그레디언트는 뭐 x제곱이라는 우리가 fx가 있었을 때 얘가 코스트 펑션이에요. 그럼 얘를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EX 해가지고 뭔가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x제곱이라는 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x제곱이라는 함수인지 몰라요.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값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살짝 차이 난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의 두 값을 빼면은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죠. 약간의 펄처베이션 그 차이를 살짝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차이를 줘서 코스트를 평가를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그레디언트와 비슷한 그레디언트를 모사할 수 있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xi가 있고 xj가 있고 xj에서 살짝 증가된 값을 기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뒤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값에서 살짝 증가하고 살짝 감소해서 두 값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값이 작은 것이면 어쨌든 포워드나 백워드나 센트럴 디퍼런스나 얘네들이 다 똑같은 값이 만들어질 텐데 똑같은 그레디언트로 만들어지긴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작은 값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미묘하게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포워드 디퍼런스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여기에 어떤 만큼 h만큼 차이를 주고 h만큼 차이에 따라서 이 fx가 변했을 때 fx가 얼마만큼 변하냐로 그레디언트를 모사하자라는 문구를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라고 부릅니다.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우리가 지금 최적화하려는 것은 어쨌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었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었으면 튜닝의 문제라고 하면 이 코스트가 결국 세타에 대해서 코스트가 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세타에 대해서 디멘션이 중요한 건데 이 x가 결국 우리가 최적화하는 베리어블인 거고 변수인 거고 이게 뭐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딥러닝의 문제로 가봅시다. 딥러닝은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바로 그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할 텐데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 그레디언트를 모사하는 파이널 디퍼런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딥러닝의 경우 파라미터가 보통 10의 6승에서 10의 9승 100만 개, 1000만 개, 억 개 막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많았을 때 이 그레디언트 라이크를 계산하려면 몇 번을 계산해야 되냐? 파라미터의 디멘션 방향으로 하나씩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차원 이 식에서는 그레디언트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펄처베이션만 주면 되는데 하나의 방향으로 살짝만 증가시킨 다음에 그 두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되지만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2차원에서는 얘에서 그레디언트를 얻고 싶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펄처베이션을 주고 이 방향으로 펄처베이션을 줘가지고 이 두 값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멘션의 이 전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x와 y 방향에 대해서
펄처베이션을 따로따로 준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3차원이면은 X, Y, Z 3차원 방향이라고 하면은 세 개의 펄처베이션을 준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는 거고, 이게 머신러닝처럼 10의 6승에서 10의 9승이다라고 하면 10의 6승에서 10의 9승계만큼의 펄처베이션을 해가지고 코스트를 다 펑션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멘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만큼 우리가 이벨리에이트 해야 되는, 평가해야 되는 함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멘션이 커지면.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쓸 수 있으면 바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편한 거고, 그레디언트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로 모사를 하려고 했을 때 디멘션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파이널 디퍼런스는 어쨌든 제일 간단하게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모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모사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방향성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가우시안 노이즈를 뿌려서 얻습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n 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증가했었을 때는 모든 차원에 대해서 한 스텝씩 한 스텝씩 가가지고 걔네들을 다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건데 얘는 뭐 2차원이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얘가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어, 방향성을 정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높은 코스트고 여기가 낮은 코스트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점에서 그 지역으로 가우시안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샘플을 하다 봅니다. 샘플을 쭉 모으다 보니까 아, 이쪽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면은 내려가네 라는 걸 알죠. 그럼 그 내려가는 걸 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을 결정해 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레디언트를 얘는 완벽하게 그레디언트를 모사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 얘는 그레디언트를 모사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레디언트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감소한다라는 걸 아는 건데 식으로 보면은 오메가 뉴는 오메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메가를 파라미터를 머신러닝 베리어블 오메가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오메가가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오메가가 처음에 있고 거기에서 랜덤하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입실론 i만큼 더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함수에 맞춰서 이렇게 더해진 거에다가 이 계산을 하면은 새로운 이 방향에 맞춰서 오메가 뉴 어디를 찾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왜 이 식이 성립하냐? 여기서 지금 노이즈를 주는 것은 입실론 i입니다. 입실론 i는 가우시안을 기준으로 0과 i로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노이즈를. 그럼 노이즈를 준 거에 대해서 밸류 펑션을 평가하는 건데, 그럼 오메가 i는 각 얘네들의 오메가 i, 새로운 기준 오메가 파라미터 셋이 있었고, 그 오메가에서 입실론 i만큼 변환이 된 파라미터 셋은 오메가 플러스 시그마
입실론 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얘 시그마를 기준으로 베리언스를 뽑았다고 하면 그럼 얘는 중점이니까 중심이니까 그냥 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뮤 플러스 시그마 i. 그럼 전체 코스트는 뮤에 대해서 얘가 결국 오메가랑 뮤가 같은 건데 뮤에 대해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게 모든 그 파라미터 오메가에 대해서 코스트에 익스펙테이션 하는 게 얘의 실제 코스트, 뮤에 대한 코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는 오메가가 오메가 i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 뮤에 대한 코스트를 구한 것은 얘는 오메가 플러스 시그마 입실론 i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그럼 얘 그레디언트를 찾는 것은 얘를 뮤에 대해서 얘의 코스트를 그레디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그레디언트 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F 오메가 플러스 시그마 입실론 i 는 그레디언트의 익스펙테이션은 익스펙테이션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쓰는 것은 그 이게 약간 뭐 무슨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함수가 밖으로 나오고 이거를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강학습 대학원 수업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가져와서 로그 P 무엇입니까? 잡을 X 뮤 플러스 시그마 이시그마의 대량 통일 로그 그 플러스 시그마 이 자체의 확률, 이 입실론 i에서 이 파라미터가 나올 확률,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이 펑션에 대해서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펑션은 앞으로 나오고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나오는 특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쓰는 것은 로그를 미분하면 P분의 로그 P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런 미분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똑같아가지고 걔네들이 결국 사라져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 이 로그 P 프로버빌리티에서 P 뮤 플러스 시그마 입실론 i는 제가 가우시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P의 W는 사실상 2 파이 시그마 제곱 디멘션 나누기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오메가 마이너스 뮤의 제곱 시가 좀 좁은데 그래서 얘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었 P 확률이 나오면은 얘를 미분을 했었을 때 로그 P 오메가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뮤여가지고 결국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전체의 평균이니까 n분의 1의 시그마의 f u 플러스 시그마 2 시그마분의 2 입실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그마분의 1이 에타로 가고 전체 펑션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게 n분의 1인 거고 거기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준 게 이런 파라미터 식이 나온다.
내가 대충 알아보긴 했지만, 여튼,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비슷한 형태의 정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가우시안으로 노이즈를 뿌려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오메가를 기준으로 오메가에서 입실론 i만큼의 베리에이션을 둬서 펄처베이션을 둬서 각 평가를 하고 거기에다가 입실론 i를 곱한 다음에 n분의 1을 더하고 거기에 러닝 파라미터가 곱해진 거에 오메가를 더해서 오메가 뉴를 만들어내면 그 오메가 뉴가 이 자체가 알아서 그레디언트 비슷한 결국 그레디언트죠. 이게 그레디언트를 모사한 거니까 전체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니까 얘 그레디언트 계산을 n분의 1 평가 방법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니까 그레디언트를 모사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내려가서 오메가 U를 찾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디퍼런스는 모든 차원에서 하나씩 다 이렇게 이동해서 그레디언트를 찾은 거라고 하면은 이 스트래티지는 그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찾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근데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또 최적화해서 네스트로 모멘텀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이 차이가 우리가 최적화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그레디언트를 디센트를 하고 거기에서 모멘텀을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모멘텀을 하고 뭔가 추가를 했던 거면 이 모멘텀의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움직였었던 방향에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모멘텀을 기반으로 모멘텀을 먼저 나가고 거기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자가 그럼 최적화가 더 빨리 된다인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스킬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럼 우리는 그레디언트와 비슷한 정보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모멘텀을 파악하고 모멘텀을 기반으로 그 스테이트를 한번 남아간 다음에 넘어간 스테이트에서 그레디언트 라이크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하면은 더 빨리 최적화가 된다. 그래서 네스테로브 랜덤 설치는 그 아이디어를 그냥 단순히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알고리즘이 결국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지금 그레디언트 어프록시메이션한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최근에도 최적화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또 그 그레디언트를 비슷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는 데이터를 뿌리는데 단순히 하나만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1차원이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데이터를 뿌려가지고 여기에서 1차원일 때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살짝의 펄처베이션을 줘가지고 이 두 개의 기반으로 그레디언트를 뽑았어요. 2차원이면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면 여기서 하나 뿌리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전체 그레디언트를 찾는 건데 이 SPSA라는 알고리즘은 이 전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그냥 얘를 쉽게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펄처베이션 벡터를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2차원에서는 X와 Y가 있다고 하고 처음에 우리가 파라미터 셋이 있다고 했었을 때 X 방향으로 갈지 말지, 플러스 1로 갈지, 마이너스 1로 갈지, Y 방향으로 플러스 1로 갈지, 마이너스 1로 갈지를 랜덤 선택해요. 그럼 X로 플러스 1이 결정됐고, Y가 마이너스 1로 랜덤이 결정됐다고 합시다. 그럼 X로는 플러스 1, 이만큼 갔고, Y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은 이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 평가할 거를 이 두 점으로만 평가를 해. 이 두 점만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제대로 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X가 디멘션이 두 개면은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거고, X가 100 디멘션이면 100개의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100개의 디멘션에도 상관없이 그냥 포인트를 두 개만 찍어가지고 펄처베이션을 하나, 그냥 그 단순히 두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믿고 본다. 라고 하는 게 이 SPSA. 펄처베이션을 굉장히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해도 그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에서 배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레디언트 정확하지 않더라도 랜덤하게 하나 방향으로만 그레디언트 가고 그 다음에 하나 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솔루션에 어쨌든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게 SPSA입니다. 당연히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하나의 계산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데이터 이피션트 하고요. 그래서 하이 디멘션에서 적절히 잘 작동이 되고, 이게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빨리빨리 작동이 되니까, 물론 캐스틱 그레디언트처럼 막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느 순간도 가다 보면은 솔루션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노이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전체의 스무스니스가, 아니, 그러니까, 노이지하더라도 이 전체의 방향성이 결정된 형태의 최적화 문제라고만 하면은, 막 이렇게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갈 테니까, 오히려 노이즈 문제에서는 잘 수렴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오차가 더 발생하는 거. 그럼 이제까지는 그레디언트를 모사하는 방법이었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모사하는 방법,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혹은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모사하는데 가우시안을 뿌려가지고 모사하는 방법, 이볼루션 스트래티지, 혹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벡터만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퍼처베이션 벡터만 이용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모사해서 얘를 가는 방법, SPSA. 그레디언트를 모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는 그레디언트를 모사하지도 않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를 단순히 예측하려고 시도도 안 하고 대신 그냥 로컬한 무브로 뭔가 좋은 것을 찾자. 알고리즘은 간단한데요. 힐 클라이밍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탐색한 게 좋으면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에서 근처를 찾아요. 찾았는데 얘가 더 좋냐 안 좋냐? 안 좋으면은 버리고 또 찾고 안 좋으면 버리고 찾고 찾았는데 얘가 더 좋아요. 그럼 얘로 이제 기준점을 바꿉니다. 그럼 얘가 x가 되고 얘가 동그라미가 됐었을 때 그럼 동그라미 기준으로 또 근처를 찾아요. x고 하다 찾았는데 여기가 더 좋네.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움직임. 그럼 여기서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그럼 동그라미 기준으로 찾고 찾다가 여기가 더 좋은 게 생겼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움직여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동그라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변을 탐색하다가 탐색해서 그게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으면은 이동하자. 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싱글 클라이밍입니다. 얘는 그냥 계속 찾으면서 좋은 것만을 가는 거니까 뭐 그레디언트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한 환경에 대해서는 좋은 게 쉽게 찾아지니까 좋은 방향으로 점점 가다 보면은 최적의 솔루션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음 뭐야 어떻게 가면 야, 확대가 안 되긴 하는데 그 코스트 펑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로컬하게 옵티멀들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 포인트 중간에 로컬 옵티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형태의 커스트 맵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점에서 이렇게 로컬하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 로컬 옵티마에 빠진 거죠.
로컬 옵티머에 빠졌으면 어쨌든 거기 주변으로만 설치를 계속할 테니까 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니셜라이전 포인트에서 거기 주변에서만 계속 멈드는 로컬 설치를 이용하니까 얘를 벗어나지 못한다. 로컬 옵티머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그 주변만 탐색하고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그 주변을 벗어나서 더 탐색할 수가 있지? 그 두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스토캐스틱. 우리가 항상 좋은 데로만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찾다가 좋은 데로만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변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은 안 좋은 위치로도 이동을 하자. 네, 확률을 더해줄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이동을 하다가 몇 번 이동을 하고 나서는 다시 리스타트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공간에서 찾아보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에서도 처음에 어느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찾다가 캐스틱하게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버려. 그 얘가 갑자기 이렇게 왜 튀었는지는 알고리즘 구현을 저도 제대로 봐야 돼서 이해를 못한 건데 원래 그냥 월스 포지션이라고만 한다면은 얘가 로컬 옵티멈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중간을 기준으로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월스 포지션에서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로컬 옵티멈을 벗어나고 옵티멀도 벗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그 알고리즘의 구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을 설정해줘가지고 이게 최적의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에서 확 업데이트를 한 것 같은데 여튼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하자, 스토캐스틱하게 가자라는 알고리즘으로 로컬 옵티마이를 벗어나자는 거였고요. 랜더 스타트는 단순합니다. 얘는 계속 여기서 힐 클라이밍 하다가 좋은 걸 찾다가 몇 번 많이 돌았네 하면 아예 다른 스테이트를 가가지고 여기서 또 몇 번 돌고 그러다가 또 다른 스테이트 가서 몇 번 돌고 뭐 그러다 보면은 로컬 옵티마를 벗어나서도 당연히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힐 클라이밍 옵티마이션을 간단하게 개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패턴 설치. 이거는 뭐 사실 그리드 설치랑도 비슷하긴 한데, 그, 어떠한 특정한 디렉션을 우리가 설정한다고 했었을 때 그 패턴을 미리 설정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십자가 기반으로 패턴을 설치를 해서 점점 좋은 데를 찾고 좋은 데에서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는 뭐 오른쪽을 찾고 그 다음에 위쪽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다가 좋은 데를 찾았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찾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방향으로 찾는다고 합시다. 오른쪽 찾고 위 찾고 왼쪽 찾고 아래 찾고 했는데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돌겠죠? 돌다가 그 좋은 것을 찾다 보면은 좋은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찾고 왼 위쪽 가고 이 가는 길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크게 돌다가 크게 돌다 보면서 전역적으로 어디가 적절히 좋은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좋은지 파악한 상황에서는 그럼 점점 얘의 패턴을 줄여나가면서 길이를 줄여나가면서 그 어디 수렴점으로 수렴하는 방식의 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방식은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을 어느 방향으로 찾으면 좋을지 베리어블의 스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 설치 알고리즘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 설치 알고리즘들이 되게 수많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리드 설치, 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레디언트를 못 쓰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제대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볼 수 있는 그리드 설치에서 랜덤 설치로 넘어갔고, 그럼 랜덤 설치를 어떻게 더 증가시킬 수 있냐의 방법에 대해서 랜덤 설치에 그레디언트 비슷한 정보를 주자. 비슷한 정보를 주는 방법들이 있었고, 비슷한 정보를 안 쓰다 보면은 그럼 로컬하게 방향을 가자. 로컬하게 가는 방향에서는 힐 클라이밍처럼 그냥 그 순간순간의 베스트에 의존을 하자. 근데 순간순간 베스트를 의존하다 보면 또 로컬 옵티마에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테스트기나 랜덤 리스타트 같은 과정을 하자. 라는 식으로 설치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지금까지 했었던 건 이 로컬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든 로컬에서 뭔가 그 베스트로 가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서의 네이버후드를 기준으로 현재 솔루션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스무스한 커스트 펑션에 대해서는 직접 그레디언트와 비슷하니까 점점 이동을 해가지고 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컬 옵티마에 대해서 잘 갖출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조금 제시했지만, 뭐, 그게 또 완벽한 해결책들은 아니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글로벌 서치는 그런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순간순간의 그림이나 순간순간의 주변을 탐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시스템하게 전체 스페이스를 찾다,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자, 라는 기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 population based 메타 휴리스틱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고, 11분이니까 25분까지 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어쨌든 메터리얼들을 다시 보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될 테니까 걔네들을 잘 이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할 것들은 어떻게 옵티마이저를 또 할 거냐, 메타 휴리스틱, 메타 휴리스틱 파퓰레이션,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메타 휴리스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는 건데 파퓰레이션 기반의 최적화 방법들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한 201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 갑자기 막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게 붐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딱 봐도 그냥 멋있잖아요. 로봇으로 뭔가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스토리라인도 좋고,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알고리즘이어서, 그 점점 제네레이션이 증가되면은 더 잘 된다. 이게 된다는 것은 RL이 나오기 전 시점인데, 보행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무엇이든 이러한 알고리즘에 최적화를 하면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막 붐이 떴습니다. 지금은 다 죽었어요. 지금은 제네틱 알고리즘 아무도 로봇이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RL이 다 대체를 해버렸지만, 뭐 다른 데서는 제네틱 알고리즘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효과적인 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인 것 같아요. 논문을 쓰다 보면 스토리라인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인트로덕션에 우리가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결국 최적화된 산물이잖아요. 그 산물이 결국 제네틱 알고리즘이니까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면은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의 지능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토리라인을 쓰면은 논문이 좀 예뻐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떴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똑같이 가져온 겁니다. 진화론에 근거하여 진화를 하지 못한 자들은 죽어요. 목 짧은 기린은 죽어요, 불쌍하게도. 목 큰 기린만 살아남으니까, 이게 점점점 살아남는 애들만, 잘 사는 애들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진화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비둘기가 쥐를 잡아먹을 때 밝은 쥐는 잘 잡아먹혀가지고 죽다 보면은, 아, 결국 남는 쥐들은 회색 쥐만 살아남는다. 결국 성공적인 애들은, 잘한 애들은 살아남는 애들인 거고, 우리는 살아남겠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자. 좋은 애들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자는 자연적인 알고리즘이다. 근데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냐? 그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돌연변이들이 생기는 거고, 약간씩의 목이 점점 커지고, 색이 점점 바뀌고, 이런 게 얘네들이 있었을 때, 그 뮤테이션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생겼을 때, 그 베리에이션이 생긴 애들 중에서 셀렉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 애들은 이렇게 우리 생명체들은 다 교배를 하면서 유전자들이 섞이잖아요. 유전자들이 섞였을 때 크로스오버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과의 셀렉션이 적절히 섞이면서 이 유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을 알고리즘적으로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시를 보면, 이 유튜브에서 제네틱 알고리즘을 치면은 이 영상이 먼저 나오길래 가져와 봤는데, 존슨이라는 아저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뛰어나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시다. 하늘을 날아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서 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바나나와 새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동했다가, 위로 갔다가, 이동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동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설계를 해야 잘 갈 수가 있겠죠. 이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순간순간에 액션들을 해볼 거잖아요? 액션들을 시퀀스를 하는데,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내려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랜덤하게 액션을 하다가, 바나나에 걸리면, 이러면서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고, 월크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이 방향들을, 이 좋은 선택들을 파라미터 셋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럼 왼쪽을 가는 것을 00,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01. 이게 네 가지니까 10, 11 해가지고 이진수, 우리 컴퓨터니까 01로 표현했었을 때 01로 코딩을 합니다.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쭉 랜덤하게 뭔가 스킬들을 제네레이션 했었을 때 오른쪽 위아래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션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오른쪽이 00, 01이네요. 01, 01, 위로 가는 거 10, 11, 01, 10, 01, 01, 10, 11, 01, 10, 01, 01, 10, 11, 01, 10, 이렇게 00, 10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얘도 00, 01, 01, 00, 00, 01, 01, 00 다양한 코드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을 뮤테이션이나 크로스오버나 이런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 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랜덤하게 어떤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그 포인트를 숫자를 바꿔줍니다. 00이면은 00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11로 바꿔주는 게 뮤테이션.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한 배열이 나왔을 때 이 배열들을 스킬셋을 돌려보겠죠. 여기서 돌리다가 바나나에 걸렸는지 아니면 새에 걸렸는지 를 평가해서 얘가 좋은지 얘는 좋다 안 좋다 좋다가 평가가 될 거잖아요. 그 이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그럼 얘네들을 평가를 해요. 그럼 다양한 이 코드가 있었을 때 이 제네레이션에 따라서 코드가 쭉 나오고 걔네들을 이밸류에이션 했었을 때 좋은 애들이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좋은 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겠죠? 높은 확률들부터 이렇게 낮은 확률들까지 쭉 만들어냅니다. 그럼 높은 확률들은
뭐 좋은 애들은 일단 엘리티시즘, 좋은 애들은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뭐 그냥 리플리케이션이랑도 동일한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얘가 뮤테이션이나 뭐가 진화적으로 유전적으로 이게 유전 코드라고 하면 유전 코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크로스오버는 어떠한 두 개의 유전 코드가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이 되었을 때 그 샘플에서 특정 부위, 여기가 11이고 00이면은 얘의 11과 00을 바꿔주는 게 크로스오버예요.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반반 섞이듯이 1100이 랜덤하게 바뀐다. 크로스오버. 혹은 뮤테이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또 가져왔는데 가져온 것에다가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걔가 뮤테이션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그냥 레플리케이션 그대로 가져오거나 어떤 것을 샘플링 해가지고 크로스오버를 하거나 뮤테이션을 하거나 해가지고 또만 처음에 제네레이션이 있으면 또 다른 이 유전적 변형에 의해서 수많은 제네레이션이 생길 겁니다. 얘가 더 좋은 애였으니까 얘는 셀렉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셀렉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더 많이 등장을 할 거고 거기에 크로스오버를 하든 리플리케이션을 하든 그 확률을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거기에서 레플리케이션 할지 크로스오버를 할지 뮤테이션 할지도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거기에서도 파트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랜덤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새로운 제네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럼 새로운 제네레이션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평가를 하겠죠. 얘네들이 과연 얘네들 액션 스킬을 돌려봤을 때 좋은 얘네들에 부딪히지 않고 잘 갔는지 부딪히지 않았는지와 얼만큼 갔는지가 아마 여기서는 평가 기준이겠죠. 평가를 해서 제네틱 알고리즘 돌리고 하다 보면은 제네레이션이 점점점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는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네틱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지금은 디스크리트한 액션이니까 0001, 10, 11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디스크리트한 액션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액션이면 어떻게 하냐? 뭐 여기에서 방금과 같은 로봇 뭐 공룡 같은 거를 걷게 하는 움직임이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 세타거든요. 이 세타의 컨트롤들을 뭐 각도가 컨티뉴어스하니까 얘를 빈으로 나눕니다. 0도에서 뭐 180도라고 하면 얘를 255로 나눠가지고 188을 255로 나눠서 0부터 255분의 180까지는 빈 1, 255분의 180부터 255분의 360은 빈 2. 이렇게 쭉쭉쭉쭉 나누면은 빈을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그 각도 범위는 그냥 하나의 이걸로. 그럼 첫 번째 빈은 00. 이게 255니까 8비트로 0이 8개. 두 번째 비트는 0 7개, 1. 해가지고 빈을 나눠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코드가 만들어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뮤테이션을 하든 뭐 크로스오버를 하든 그대로 레플리케이트를 그대로 가져가든 해가지고 제네레이션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좋은 세타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지 얘가 잘 갈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세타가 지금 빈에 있는 게 127에 있는 빈과 128에 있는 빈이면은 그냥 굉장히 근처인데 지금 딱 반이니까 90도겠네요. 89도와 90도의 각도는 사실상 근처의 값인데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순간 값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뮤테이션이나 크로스오버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큰 차이가 없는 값인데 우리가 나타내는 값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되게 많은 뮤테이션을 해야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의 디스턴스가 동일한 거에 비해 실제 숫자는 다르기 때문에 얘를 그냥 그러면 빈으로 쓰지 말고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하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했을 때 뮤테이션,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럼 얘네들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자. 혹은 거기에 뮤테이션은 어, 뭐 영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줘가지고 이렇게 돌연변이를 만들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게 제네틱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고 얘네들의 제네레이션을 쭉쭉쭉쭉 돌리다 보면은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얘도 단순하게 뭔가 뭐 그레디언트나 이런 기법이 전혀 없이 전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서 좋은 시퀀스를, 좋은 솔루션을 어떻게 찾을까, 제네틱 코드를 어떻게 찾을까의 관점에서 재밌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제네틱 알고리즘에서 이 뮤테이션이나 이 제네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은 패러럴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제네레이션에서 그 제네레이션을 넘어가는 이 모든 계산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제네레이션의 뭐 100세대, 1000세대가 있더라도 GPU를 사용하면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한 밸류도 쓸 수 있고 컨티뉴스한 밸류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방금 썼으니까 얘네들을 믹스된 상황에서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쉽게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셋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뮤테이션을 얼마만큼 줄지, 크로스오버를 얼마만큼 줄지 이런 튜닝 파라미터에 따라서 당연히 비헤이비어가 크게 달라질 테니까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은 버라이어티가 많이 생기겠지만 컨버전스를 잘 안 할 테고 뮤테이션이 안 일어나면은 발전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당연히 있을 거고 컨스트레인트를 뭐 적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측면, 뭐 터미네이션 크리테리아가 완벽하게 이 정도면 만족해 뭐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네틱 알고리즘은 요즘에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아이디어가 계속 재밌으니까 음, 문제는 그거예요. 제네틱 알고리즘, 이렇게 하니까 최적화가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최적화를 더 잘할 수 있지?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럼 제네틱 알고리즘이 뭔가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도메인마다 제네틱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튜닝을 바꿔주는 거 말고는 제네틱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학, 학술적으로는 쉽지 않다. 뭐, 개선된 여지가 없어서 점점점 연구가 안 되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논문을 쓰고 싶다. 학부생 수준에서. 그러면 제네틱 알고리즘을 썼다 하면은, 오, 신기하네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이 자연계를 모방하는 형태로 최적화 알고리즘 유명한 게 또 PSO예요. 여러분들이 또 어딘가든 학회를 가서 최적화 문제를 봤었을 때 이 PSO는 제네틱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얘의 알고리즘도 2010년 정도에서부터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지금도 꽤나 쓰고 있고요. 특히 저는 제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컨트롤 문제에서는 PSO가 되게 많이 사용돼서 심심치 않게 요즘 학회에서 대학원생들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뭐 페이퍼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SO는 새의 때의 행동을 모사한 형태의 최적화 알고리즘이고 새가 이렇게 되게 무리를 이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경향성이 가끔 멋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걔네들을 잘 대열을 유지하면서 뭔가 먹이를 다 같이 찾는. 근데 먹이가 많은 소스는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먹이가 얘가 한 마리가 찾았어. 그럼 한 마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다 끌고 이동을 할지. 여기에서 과연 대장이 누구고 그 대장이 어떻게 얘네들을 전체를 무리를 이끌어 가는 건지 뭐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동 방향을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지? 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얘를 알고리즘 쪽으로 생각했었을 때 약간의 가정을 합니다. 이 모든 새들이 각자의 음식을 최적의 음식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찾았으면은 걔는 이제까지 제일 각자의 새들은 이제까지 각자가 찾은 음식을 가장 좋은 음식이 있는 위치를 기억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새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여기 있는 애도 여기 있는 애가 찾은 데가 베스트야. 베스트를 찾았는데 얘가 글로벌 베스트예요. 그럼 글로벌 베스트를 얘도 알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얘네들의 우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알 수 없지만 각자가 찾은 베스트들이 있고 이 전체 무리에서 찾은 글로벌 베스트가 있었을 때 걔네들이 다 공유가 된 상황에서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문제라고 봅시다. 그럼 이 PSO의 알고리즘의 식은 이 두 개인데 결국 각자의 쇠가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를 기반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속도가 당연히 더해져서 그 다음 위치가 되겠죠? 사실상 여기에 델타 t가 곱해져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점점 위치를 업데이트하는데 그 위치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베스트 먹잇감의 로케이션이야겠죠? 근데 그럼 이 속도에 따라서 위치가 업데이트 되니까 속도를 어떻게 결정하냐인 건데 첫 번째는 관성. 이전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얘가 갑자기 속도를 바꿀 수가 없을 테니까. 두 번째로는 퍼스널 베스트 포지션. 각 새가 이제까지 찾았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기반으로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각 새가 10마리가 있으면 각 새가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았어. 그럼 이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V를 찾자. 속도로 가자. 가 P 베스트인 거고. 글로벌 베스트는 여기에 모든 새가 공유하고 있는 제일 좋은, 이제까지 모든 새가 찾아낸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가자가 P 베스트. 그래서 각 새는 독립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움직였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 세 개의 속도하기 더해진 상황에서 그 각자의 새들이 위치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얘가 관성 코그니티브 소셜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걔네들의 웨이트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을 확률적으로 스토캐스티시티를 넣어줬다. 확률적으로 넣어주면은 이 R1과 R2를 좀 바꿔가지고 가끔은 얘 의존할 수도 있고 가끔은 내가 찾은 거에 의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용하는 것은 이전 속도와 개개인의 베스트와 글로벌 베스트를 합쳐가지고 속도를 가자. 그럼 당연히 각자의 새들은 각자가 찾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이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은 방금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새의 움직임처럼 뭔가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재생 안 되나? 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분포된 새들이 각자의 솔루션들을 찾고 그 솔루션대로 막 이동을 했었을 때 지금 여기 검은색들이 아마 P 베스트, 퍼스널 베스트인 것 같은데 찾아낸 퍼스널 베스트와 글로벌 베스트가 있었을 때 걔네들이 혼합돼서 막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모두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을 하는 여기에서도 여기는 되게 로컬 옵티마들이 많은 형태의 문제인데 그 각자가 찾은 것들은 로컬 옵티마들이 많을 테니까 로컬 옵티마에 겹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새들이 글로벌 베스트를 찾았으니까 그 글로벌 베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른 새들도 로컬 옵티마를 좀 벗어나면서 여기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은 순간의 글로벌 옵티머가 나중에도 글로벌 옵티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각자가 찾았던 방향으로도 가려고 하는 거고 순간의 글로벌 옵티마가 아니라 각자가 찾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진짜 글로벌 옵티마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모든 무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먹이를 가진 곳을 찾자라는 게 PSO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알고리즘은 어쨌든 이름도 있어 보이고 Particle Through Optimization. 저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본 거는 매번 학회 갈 때마다 봤었던 것 같은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공부 안 하다가 이번 렉처 준비하면서 PSO가 뭐지 하고 공부를 했더니 아, 생각보다 간단한 거였네. 생각보다 간단한 것을 대학원생 친구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네. 뭐 욕하는 건 아니고. 국내 학회를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국내 학회를. 세계 학회를 가서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가면 당연히 이 정도 수준으로는 페이퍼를 쓸 수 없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학부생으로 스펙을 만들어내고 싶다. 아, 저 이 정도까지 연구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정도 알고리즘 썼었을 때 생각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까는 건 아니에요. 국내 학교 수준을 까는 건 아니고. 음. 근데 뭐 제네틱 알고리즘이든 PSO든 재밌으니까 재밌는 알고리즘인 것만큼 그리고 PSO는 성능도 꽤나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랜덤 설치랑 비슷하잖아요. 글로벌하게 랜덤하게 놔둬놓은 상황에서 저 모두가 다 이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하니까 결국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한 랜덤 설치에다가 플러스 그레디언트 라이크 그레디언트와 비슷한 속도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결국 최적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간단하고 쉽게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이 디멘셔널에도 꽤나 잘 작동이 된다고 해요. 당연히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리버티브 프리나 이런 옵티마이제이션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옵티마이제이션 자체에서도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래도 컨트롤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SO보다 조금 더 멋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에서 군집들이 모였을 때 어쨌든 자연계들은 알아서 제네틱 알고리즘으로 시작을 했겠죠. 굉장히 똑똑하게 뭔가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땅에 집 바닥에 과자를 놔두고 며칠 놔두면 기가 막히게 개미떼들이 찾아와가지고 개미가 다 이렇게 군집을 만듭니다. 개미들도 한 마리 한 마리들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썰치를 할 거잖아요. 썰치를 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야 얘네들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개미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과자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똑똑함의 지능들이 사실 개미 하나하나의 지능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그 체계가 굉장히 잘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얘네들이 어떻게 최적화를 했을까에 대해서 얘네들의 행동 특성을 알고리즘화로 만들어낸 게 엔트콜로니 옵티마이제이션, 박테리얼 포레이징 옵티마이제이션, 비콜로니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결국 이 방금 말했던 PSO와 ACO 이거인 것 같아요. PSO는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또 많이 쓰이는 문제가 TSP라고 Route Optimization, Travel Person,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택배를 우리가 돈다고 했었을 때 아니면 뭐 판매원이 어느 집들을 돈다고 했었을 때 A, B, C, D를 돌려고 하면은 내 집 순서를 어디부터 돌아야 될까?
A, B, C, D로 가야 될까? A, C, B, D로 가야 될까? A, B, B, C로 가야 될까? 이게 뭐 12개가 나오려나요? 하여튼 그 순서들 중에서 어느 경로로 가야지 최소로 움직일 수가 있나? 한북 그리기를 하는데 최소 경로를 어떻게 한북 그리기를 할 수 있나의 최적화 문제가 결국 TSP인데 이 TSP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도 LCO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알고리즘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든 최적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또 알고리즘 이거는 제어 기반에서의 많이 최적화가 일어나는 알고리즘들이긴 한데요. 꼭 제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샘플링 베이스드 옵티마이션 우리가 이제까지 그레디언트 라이크든 그레디언트 베이스든 퍼스트 올더로 최적화를 했었고 이걸 세컨드 올더로 최적화를 하는 게 뭐였죠? 뉴튼스 메소드가 세컨드 올더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이 그레디언트를 아예 안 쓰는 것은 결국 제로 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로 올더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도 어쨌든 샘플링 베이스드인 것 같고 그 샘플링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패러럴하게 합시다 라는 측면에서 옵티마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었던 얘기들과 다 똑같은데 그냥 스페이스를 전체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샘플링하는 방법들은 패러럴라이즈 그레디언트는 순간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개성하고 이게 시퀀셜하게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라는 건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쫙 뿌리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 찾고 그렇게 하니까 패러라이즈가 돼서 어떤 측면에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GPU나 이런 걸 사용할 때. 그 샘플링을 제일 단순하게 하는 방법들이 아까도 랜덤 샘플링이었지만 이걸 랜덤 슈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하고 싶어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액션을 찾으면서 우리가 정해진 트레젝토리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이 액션을 선택할 수 있냐? 랜덤 샘플링을 얘가 액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랜덤하게 뽑아요. 그럼 얘가 막 내가 액션을 줬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수많은 액션 캔디데이트가 나오잖아요. 랜덤하게 뽑아내면 이 수많은 액션 캔디데이트 중에서 장애물에 안 걸리는 것 더하기 이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장애물에 부딪히니까 안 되고 장애물에 안 부딪히는 경로이면서 이 경로와의 오차를 제일 줄이는 것을 찾은 게 이 보라색 제일 베스트인 액션이잖아요. 그럼 이 액션을 선택한다. 그리고 랜덤하게 모든 액션에 대해서 시퀀스를 만들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앞으로 갈 것을 프레딕트 한 다음에 거기서 베스트 액션을 찾자. 그러니까 랜덤 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액션에 대해서 여러 시퀀스들이 나온 것을 다 유니폼하게 뿌릴 텐데 이 유니폼하게 뿌리는 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 수많은 액션들이 만들어졌을 거고, 수많은 액션들 중에서 부딪히는 게 이미 있을 거잖아요. 부딪히는 쪽으로는 안 뿌려도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랜덤하게 뿌리다 보면은 얘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의 분포로 뿌려지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비슷한 솔루션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얘 가우시안을 유니폼하게 뽑아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액션에서. 그럼 얘 효율이 증가할 텐데. 그 뽑는 거에 대해서. 100개를 뽑으면 가우시안에서는 여기가 한두 개, 여기가 50개, 여기가 한두 개 이렇게 나올 텐데 유니폼으로 뽑으면은 똑같이 10개, 10개, 10개씩 나오니까 더 좋은 다양한 액션들을 포함해가지고 쉽게 좋은 액션을 찾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러한 프라이얼 논리지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반으로 랜덤 슈팅을 업데이트할 더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CEM, 그 중에 하나가 CEM이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인데, 얘는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고 파란색, 노란색이 다 샘플링이 된 건데 얘네들을 다 평가를 하잖아요. 좋은 게 어떤지 안 좋은 게 어떤지. 좋은 것들 중에서 뭐 상위 10%만 골라내요. 그럼 상위 10%만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노란색의 분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의 분포에서만 다시 샘플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샘플링을 쭉 하고 거기에서 엘리트 셋 상위 10%를 또 뽑아내고 그 상위 10%에서 다시 샘플링을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상위 10%를 하고 이렇게 상위 10%를 기반으로 분포를 점점 줄여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최종적인 제일 좋은 값에 수렴을 할 것이다. 수렴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는 게 최적화. 그러니까 랜덤 슈팅은 한 번 뿌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 제일 좋은 선택하는 걸 하나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처음부터 막 만 개를 뿌려가지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처음에 뭐 한 10개를 뿌려서 좋은 거 선택. 좋은 거 두 개 선택. 그럼 좋은 거 두 개 중에서 다시 10개를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더 좋은 거 선택. 이렇게 점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디멘션이 커지면 디멘션이 막 30차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 개 가지고 뿌려서 절대 안 될 테니까 적게 뿌리고 거기에서 좋은 쪽으로 점점 찾아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좋은 거를 찾고 좋은 것을 기반으로 새로 샘플링을 해서 얻어내는 건데 그럼 좋은 것을 어떻게 잘 조합할 거냐? CEM은 얘를 디스트리뷰션 좋은 것을 기반으로 상위 10%든 상위 5%든 엘리트 셋을 기반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 뽑자는 알고리즘이었고 MPPI라고 얘도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긴 한데 어떠한 액션 시퀀스를 기반으로 트레젝토리가 뽑혔을 때 걔네들의 평가를 하면은 리얼 평가에 대한 밸류가 나오잖아요. 평가에 대한 밸류를 기반으로 웨이트를 설정합니다. 전체 코스트들이 나왔을 때 그 코스트에 대비 전체에 나온 코스트에 대비 이 코스트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소프트맥스 함수로 웨이트를 결정하고 그 웨이트를 기반으로 원래의 액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요. 무슨 말이냐? 액션이 1이 있고 액션이 2가 있고 액션이 3이 있었을 때 4까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아까 CEM 경우에는 엘리트 셋 상위 10%라고 하면은 1, 2가 나왔어요. 뭐 그럼 1, 2를 기준으로 이제 3, 4는 버리고 여기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좋은 걸 찾자인 거잖아요. 그게 CEM이었다면 여기 MPPI에서는 1, 2, 3, 4를 평가했는데 얘는 10점, 얘는 8점, 얘는 3점, 얘는 1점이에요. 아, 얘는 뭐 5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점일 확률이 더 좋을 테니까 그럼 얘와 10점과 5점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10점의 웨이터를 더 줍니다. 이 전체 15, 3위를 익스포넨셜로 더해가지고 익스포넨셜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19점이네요. 합쳤을 때. 19점 중에 10점이 얘는 웨이트 되는 거고 얘는 19점 중에 5점이 웨이트 되는 거고 얘는 웨이트가 적어지잖아요. 이 웨이트 썸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 평균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아마 평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균을 기반으로 평균을 만들고 여기에서 뭐 어떤 특정한 시그마 또 뭐 설정을 해줘서 분포를 설정을 해줘서 시그마도 같이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이 웨이트드 된 값을 기준으로 분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포를 뿌려주고 여기에서 다시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극단적으로 좋아지면은 얘가 100점이고 5점이고 3점이고 1점이면은 엘리트 셋에서 두 개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구해가지고 여기를 균등하게 CEM은 할 텐데 MPPI에서는 얘가 100점이니까 그럼 100점이니까 여기에 더 맞춰가지고 샘플링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코스트들의, 각 트래젝토리들의, 각 액션 캔디데이트들의 웨이트를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를 계산해서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산도 구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뽑아내가지고 점점점 최적화를 하겠다가 MPPI. MPPI가 처음에 나온 게 2015년 조지아 타일에서 나왔는데, 얘는 지금도 계속 뭐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긴 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제어 알고리즘이든 자율주행이든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쓰는데 무슨 알고리즘으로 제어했어요? 아, 저희 MPPI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MPPI 써가지고 제어했습니다 하면은 대학원생이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CMAS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도 결국 업데이트 분포를 해주는 건데 얘는 업데이트하는 분포 방식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게 뭐냐? 얘는 결국 가우시안이라고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가우시안에서 디스트리뷰션을 뮤를 이동하는데 이전에서의 뮤가 그 다음 뮤로 업데이트 됐었을 때 이전 뮤에 그 다음 업데이트 된 것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이전에서 그 다음까지 어떻게 이게 믹스업처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업데이트 되는 기준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액션에 대해서 해당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웨이트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샘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좋을 거고 얘네들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웨이트가 높을 거고 얘네들이 안 좋으니까 웨이트가 이쪽으로 좋은 쪽으로 민이 옮겨지겠죠. 웨이트를 기반으로 또 베리언스를 업데이트하면은 여기가 웨이트가 좋은데 여기가 안 좋고 그럼 민이 여기였으니까 그 베리언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뮤와 민이 뮤와 시그마가 결정되면서 뮤가 움직이고 시그마가 커지고 뮤가 움직이고 시그마가 커지고 그리고 다시 데이터가 뿌려지면서 뮤와 시그마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 처음에는 시그마가 커지면서 뮤도 이동을 하지만 시그마가 커지면서 더 큰 분포를 보려고 하다가 어느 점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시그마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수렴을 하게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포 자체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우시안, 우리가 평가된 분포에 따라서 가우시안 분포를 점점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수렴이 되면 점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 시그마가 어댑테이션, 진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댑테이션 된다라고 CMAS라고 이름이 붙여진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CMAS든 MPPI든 CEM이든 다 뭔가 랜덤 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웨이트를 설정하고 웨이트든 엘리트 셋은 설정하고 다시 그걸 기준으로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옵티마이션 성능이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튜닝, 머신러닝, 이 처음의 시작은 머신러닝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이었지만 결국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션들에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는 랜덤 설치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드 설치든 랜덤 설치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랜덤 설치에서 조금 더 뭐 디벨롭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파이널 디퍼런스나 이볼루션 스트래터지 뭐 이 정도까지는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 랜덤 설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으로 그 최적화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CMAS, MPPI, CEM 이 정도는 지금 시대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알고리즘이니까 좀 한 번씩 키워드를 기억해 보시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끝났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